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무의자연을 실천하며 사는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름 같은 존재라고 불렀죠. 그는 정말로 구름처럼 자유롭고 한 곳에 얽매이지 않으며 바람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 삶의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대단히 부유하지만 항상 불안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부자였으며 사업은 번창했지만 그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불안은 그의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 매일같이 새로운 계획과 전략으로 과도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부자는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자는 그의 질문을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언덕 너머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가보게. 그곳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러 보게나? 장부자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현자의 조언에는 항상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곧장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저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바라보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으로 그의 마음은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대나무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현자가 대나무 숲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장부자는 그에게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현자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네, 장부자. 무의자연이란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네.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자연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기다 보면 저절로 조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고집을 부리거나 지나가는 바람을 막지는 않지. 그것이 자연의 이치일세. 장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도 인위적으로 많은 것을 통제하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자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 후로 장부자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군더더기 없는 결정을 내리려고 했고 자연의 흐름 속에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안에 휘둘리지 않았고 마음의 평화와 함께 번영 위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장부자를 차오르는 구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제는 구름처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의자연의 가르침을 전했고 그들 또한 삶에 있어 인위적 노력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열리는 성대한 장터에서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 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선 각종 공연과 놀이가 펼쳐졌고 다양한 논쟁과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커다란 사회적 장이기도 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는 퇴계이황이라는 학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자신의 철학적 이론을 흥미롭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퇴계이황은 자신의 이기이원론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와 기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의 본질적인 원리이고 기는 그것을 실현하는 물질적인 힘이지요. 라고 그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 농부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이론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제 밭의 작물들이 왜 잘 자라지 않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요.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의 농사에 있어서 이는 어떻게 하면 작물이 잘 자라는지를 아는 방법, 즉 작물의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지식입니다. 반면 기는 그 작물이 실제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물, 햇빛, 영양분 같은 실제 자원 및 환경이지요. 다시 손을 든 또 다른 이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럼 제 사업에 있어서 이와 기는 무엇입니까? 이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상업에서는 이가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는 철학이라면 기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 거래 네트워크, 물리적 상품입니다. 당신은 두 요소의 균형을 잘 맞춰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황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 속에서의 와기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인간관계에, 또 어떤 이는 평소 건강 관리에 연결지어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렇듯 퇴계이황은 사람들이 일상의 사소한 경험에도 철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이러한 이론이 단순한 고상한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삶 속에서 실천해보도록 격려하며 진정한 지혜는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거니와 그 원리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퇴계이황의 이론을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진보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어느 작은 마을의 머리를 질끈동여맨 한 노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덕천이, 아니 그의 학문 명칭대로 율곡이었죠.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현자이자 구원자로 존경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지혜를 얻고자 그의 초라한 초가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문제를 해결하러 율곡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계속되는 불행을 하소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농작물은 해마다 잘 자라지 않고 아내와의 사이도 한층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게 꼬이는 걸까요? 율곡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젊은 친구. 너의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이와 기의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네. 농부는 혼란스러워하며 묻습니다. 이와 기라니요? 그것들이 저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율곡은 우선 마을의 큰 나무 아래로 농부를 데려가서는 땅에 막대기로 둥근 원을 그렸습니다. 자, 이 원은 우리의 삶이고 이와 기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두 가지 원리야. 농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지만 율곡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즉, 리는 불변하고 완벽한 원리로 내 삶의 본질을 지배하지. 하지만 기는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내 현실의 변화무쌍함을 나타내는 것이야. 지금 너는 기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처했네. 그런데 이란 무엇이겠는가? 이는 내면에서 찾아야 할 지혜와 도덕적 힘이지. 내가 삶의 불행 속에서도 올바른 본질을 잊지 않는다면 곧 이, 가 힘을 발휘할 터이고 이러한 조화는 너의 현실을 바르게 만들 거야. 농부는 여전히 고민에 빠진 듯했지만 율곡의 눈빛은 그를 믿음과 자신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즉, 너는 지금 기, 가 세상을 이끌고 간다고 느끼겠지만 사실 이의 올바른 작용이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도덕과 지혜로서 내 삶의 현실을 보는 관점을 바꿔봐. 문제는 외부에 있지만 그 해결책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법이지. 농부는 깨닫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율곡의 말을 깊이 음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작물을 돌보고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불행하던 현실은 조금씩 개선되었고 농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와 기의 조화, 가 어쩌면 그의 삶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열쇠였음을. 이로써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율곡을 찾아와 자신만이 이기후발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점점 퍼져나갔고 그렇게 그 마을은 보다 현명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칸트의 철학이 일상이 된 독특한 마을 공동체가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선험적 종합 판단의 개념으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철학자 겸 이야기꾼인 할아버지 요한이었다. 그는 항상 그의 철학적 지식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식으로 마을의 지혜를 널리 알리고 있었다. 하루는 어린 소녀 엘리나가 요한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정말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는 건가요? 만약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넘어졌다면 그 이유도 있을까요? 요한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엘리나, 아주 훌륭한 질문이구나. 선험적 종합 판단에 따르면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단다. 그런데 그걸 설명해줄 정말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하나 있지. 옛날 옛적,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큰 숲에는 거대한 돌시계탑이 서 있었다. 이 시계탑의 시간은 결코 틀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정밀함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시계가 멈췄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여 이를 고칠 방법을 찾아 헤맸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고장이 아니겠냐고 생각했지만 이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신 리사 아주머니는 아무 이유 없이 시계가 멈출 리가 없다고 말했다. 리사 아주머니는 시계탑을 면밀히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작은 새 한 마리가 시계 장치 안에 들어가 그 복잡한 기어들 사이에서 둥지를 틀고 있었다. 새의 활동이 시계의 움직임을 방해한 것이다. 보았느냐? 리사는 쾌활하게 말했다. 우리의 시계는 단순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 작은 생명의 존재가 그 원인이 되었단다. 엘리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넘어질 때도 그럴 만한 원인이 있었겠네요. 요한 할아버지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렇단다, 엘리나. 모든 일에는 그것이 일어나게 한 이유가 있단다. 때로는 그것이 아주 작고 미세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삶의 재미 아니겠니? 엘리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다음번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걸음걸이를 조심하기로 다짐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요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 칸트의 철학을 재미있고 실용적으로 이해하며 살아갔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건들을 탐구하고 숨겨진 진실과 원인을 찾는 즐거움 속에서 비록 작을지라도 각자의 철학적 우주를 구축해 나갔다.